바다를 건너온 가족. 제1장 개성의 장사꾼. 민석이는 자전거 위에 연탄 40장을 높이 쌓고 개성에서 연배까지 이어지는 길을 달렸습니다. 한 번에 120리를 가야 하는 긴 여행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해도의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민석이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화폐개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제일 처음 접했던 것은 치약이었습니다. 7080 치약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제품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빨을 닦고 나면 입안이 향긋해지고 그 향기 때문에 파리들까지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작업화라고 부르는 것 같았는데 북한의 젊은이들에게는 최고급 신발이었습니다. 특히 인민군 장교들이나 간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원래 양복에 구두를 신어야 하는데 이 안전화는 검은색이라 멀리서 보면 구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가장 좋아한 것은 초코파이였습니다. 개성에서 250원에 사서 연백에서 600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당시 쌀 1kg이 600원이었으니 초코파이 하나가 쌀 1kg과 같은 값이었습니다. 민석이의 한 달 월급이 2,000원이었는데 초코파이 10개도 못 사는 셈이었습니다. 초코파이를 가져올 때면 집에 장사꾼들이 15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개성에서 언제쯤 도착할지 시간을 계산해서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석이에게서 600원에 사서 700원, 8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은 쿠쿠밥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제품으로 특히 당간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워낙 비싸고 귀한 물건이라 미리 주문을 받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물품을 나르면서 장사를 하던 민석이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몰래 시청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가족오락관, 화요일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먹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청국장을 먹자, 삼계탕을 먹자, 떡볶이를 먹자, 치킨을 먹자는 대사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선전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걸까요? 제2장 충격적인 깨달음. 민석이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KBS 9시 뉴스에서 본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운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대한민국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사과 깎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이 사과를 깎아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사과 하나는 쌀 1kg보다 더 비쌌습니다. 황해도 쪽에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야 그제서야 사과 하나를 사다 주었는데 대한민국 아이들은 사과 깎는 것을 싫어한다니요. 그때 문득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대해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학교에서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배웠는데 그때 땅을 빼앗긴 지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땅은 아니었지만 민석이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 그런 결심이 선 것은 2010년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라디오를 이불 속에서 몰래 들어보면 중국을 거쳐서 몽골까지 가서 탈북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멀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바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길은 물때도 맞춰야 하고 방향도 정확히 알아야 했지만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자꾸 눈치가 이상해지니까 엄마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살지 안 되겠냐. 2009년도에 일이 이렇게 됐어도 아직 살만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잘 살아라. 늙은 사람이 따라가면 집만 될 뿐이다라고 하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제3장 가족의 결단. 민석이네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아내, 2아이 그리고 처남이 있었습니다. 처남은 외아들이어서 혼자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남이 그때 군대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이는 직접 부대까지 가서 처남을 만났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으로 간다. 탈영해서 와라고 말했습니다. 처남은 놀랐습니다. 대학도 추천받을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된 상황에서 탈영을 하라니요. 민석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후에 일이 안 되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6월 8일까지 오라고 했는데 처남이 정말로 탈영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석이의 형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나도 가겠다고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네 큰 아이도 군대에 나가 있어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민석이네 5명과 형네 4명이었습니다. 2011년 6월 8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잘 가라, 잘 가서 잘 살아라고만 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자식 하나라도 제대로 세상에서 사는 꼴을 봤으면 내가 운이 없게 태어났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1년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소식을 전하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두 분은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들이나 목숨 걸고 가서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돈 되는 것들을 다 처분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증산도라는 섬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통나무를 사서 제재해서 직접 만든 무동력선이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배였습니다. 산에 숨겨두었던 배를 끌어내려서 물가에 띄웠습니다. 물때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날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6월 10일 밤 10시 가족 9명은 두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앞배에는 민석이네 5명이, 뒷배에는 형네 4명이 탔습니다. 한 척에 5명 이상은 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배였습니다. 민석이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저 불 보이는 데가 대한민국이야. 혹시 우리를 놓치더라도 저 불빛만 따라가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남쪽에 보이는 불빛을 향해 가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500m 밖에 있어서 긴장됐지만 물이 얕은 곳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경비정은 물이 1m 20cm는 되어야 뜰 수 있는데 그들이 탄 배는 물이 30cm만 되어도 떴습니다. 경비정이 그들을 발견하고 따라와도 얕은 곳에서는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배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55분 정확히 썰물 때였습니다. 물살을 타고 총알같이 나아갔습니다. 한박도를 경유해서 총 2시간 30분 만에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2011년 6월 12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제4장 첫 발을 디딘 땅. 한박도에 도착한 민석이 가족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에 온 이상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반나절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바다를 건넜던 탓에 모두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긴장과 공포 속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석이네 가족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순한다. 탈북민이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자 그냥 배에서 멍하니 섬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섬에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멀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나자 드디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섬이 작은 곳이라 그런지 무장한 군인들이 3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물이 다 빠져서 배가 바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기순합니다. 기순한다고? 한 명씩 건너와.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부터 먼저 건네보냈습니다. 민석이가 마지막에 건너가니까 한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김일성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일성 중대장이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따로 안내를 받고 남자들은 운동장 같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경비정 2척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민석이네 가족을 잡으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비정들이 즉시 나타나서 맞섰습니다. 북한 경비정들은 대한민국 경비정들을 보자 돌아서서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 경비정들이 한박도 근처에 딱 붙어서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민석이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대한민국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5장 대한민국의 첫 인상. 한박도에서 대한민국 본토로 이동하는 과정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먼저 헬리콥터가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잠자리 비행기라고 부르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타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부터 TV를 켜서 보여주었는데 민석이네 가족이 모두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시 51분에 한박도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다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떠났냐고 물어보자 증산도에서 떠났다고 대답했는데 버튼 하나를 누르니까 증산도 화면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렇게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석이네 집까지 다 보였습니다. 무슨 골프공까지 식별한다더니 이게 사실이네라고 민석이가 감탄하자 요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국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속정을 타고 30분쯤 달리니까 거대한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함 같은 큰 배였습니다. 그물 사다리 같은 것을 내려주어서 올라갔는데 민석이가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형이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애들 앞에서 이게 뭐냐? 대한민국에 오면 이렇게 안 한다고 방송에서 다 들었는데. 그러자 요원들이 핸드폰으로 어디선가 지시를 받더니 형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뉴얼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항의 후에 풀어준 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4명씩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등을 돌리고 앉게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더니 눈을 가렸습니다. 여기는 군사기밀 지역이라 눈을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인 2명씩이 팔을 끼고 지금 계단입니다. 우측으로 돌겠습니다. 좌측으로 돌겠습니다. 하면서 안내했습니다.
지금 육지에 내립니다 라고 하더니 정말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본토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가려진 채였습니다. 제6장 새로운 세상의 첫막. 버스를 타고 15분쯤 달린 후에야 눈가리개를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택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가 가득했습니다. 차가 왜 저렇게 많냐고 놀라면서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 드라마로만 보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차, 빨간 차, 파란 차 온갖 종류의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왜 그렇게 좋은지도 놀라웠습니다. 산마다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울창할 수 있는지 유골이라 녹음이 우거져서 무서울 정도로 새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고압전선에 풍선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들을 보면서 민석이는 말했습니다. 남한 사람들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 옆에 앉은 국정원 요원이 일을 많이 했다고요? 라고 물어보자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깝겠다. 저게 다 깨질까. 국정원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태극기가 줄지어 꽂혀 있었습니다. 가로등마다 모두 태극기였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보며 민석이는 또 생각했습니다. 저걸 잘라다가 북한에 가져가면 몇 개월은 전기를 쓸 수 있겠다. 국정원에 들어가니 80명 정도의 직원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왜 그렇게 하얗고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었는지 신기했습니다. 민석이 처남과 조카가 인민군 군복을 입고 온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팀장인지 처장인지 모를 높은 분이 나와서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그 다음에 선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선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TV로 많이 봤던 애국가였는데 몇 번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노래였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는 부분에서 가족들 모두 울컥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아래 하며 선서를 하고 나니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옷을 모두 갈아입혔습니다. 탈북민들은 모두 소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태국을 거쳐서 온 분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바다를 통해 직접 온 사람들은 소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이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라고 했는데 민석이는 샤워기를 처음 봤습니다.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옆에 새 옷을 다 갖다 놨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주는 옷치고는 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나니 이제야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틀 반나절 동안 잠을 잤습니다. 국정원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깊게 잤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깨어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왕뚜껑 라면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30초도 안 돼서 다 먹어치웠습니다. 하나씩 더 달라고 했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생각하는지 온갖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통조림에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만 200개는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는 거 미리 알고 준비했나봐. 그 정도로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후식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사탕, 수박, 파인애플, 딸기까지. 진짜 먹을 것 천지네. 우리가 언제 6월 달에 딸기를 먹어봤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제7장 국정원에서의 나날들. 국정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마다 조사관이 캔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칸타타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는데 민석이가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음 날에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나 드셔볼래요? 하며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라고 물으니 커피라고 했습니다. 처음 마셔본 커피는 쓰고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남한 놈들이 이상하네, 뭐 이런 걸 먹고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커피였습니다. 며칠 후 복날이라고 해서 국정원장님이 삼계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삼계탕을 드디어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온 삼계탕을 보니 병아리가 아주 예쁘게 요리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돌리고 다리를 접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처가집에 가면 닭을 잡아주곤 했는데 삼계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병아리로 만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뜯어보니 안에 찹쌀도 있고 인삼도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사받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정원 선생님들이 외식을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한우 집에 데리고 가서 이게 비싼 거래요라고 하면서 소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한우를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돼지고기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의외로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삼겹살을 먹여본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한우를 먹을래, 삼겹살을 먹을래 하면 당연히 한우를 먹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삼겹살이 더 맛있었습니다. 북한 돼지고기 맛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면 그때가 갑갑하긴 했지만 좋았다. 산책도 시켜주고 담배 달라고 하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도 한 대씩은 줬다. 다시 한번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탈북민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외로웠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8장 새로운 시작.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이동한 후 드디어 첫 번째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제비뽑기로 지역을 정하는데 민석이는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김포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중국을 거쳐서 와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민석이는 드라마만 봤을 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포라고 하니까 김포공항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장 옆에 가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지만 김포에 와보니 김포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내 팔자도 이렇게 바뀔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자유총연맹에서 와서 핸드폰 개설도 해주고 담당 형사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기초수급품으로 쌀을 갖다 주면서 여기서 열심히 살라고 했습니다. 민석이는 진짜 열심히 진짜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사흘을 못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쌀 5kg짜리 포대와 전기밥솥을 줬는데 밥그릇은 주지 않았습니다. 밥은 지었는데 먹을 그릇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슈퍼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슈퍼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 경비 아저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탈북민이 뭘 모르냐고 하길래 토판으로 뭘 하냐고 대답했더니 북한말로 토판은 숟가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오셨습니다. 이선종 수녀님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와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와서 보니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고 밥상도 없이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차를 타라고 하시더니 이거는 슈퍼라고 한다. 이거는 마트라고 한다며 설명해 주시고 예쁜 걸로 너희들이 골라서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상도 사고 그릇들도 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좋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네라고 하시더니 중고 냉장고도 사주시고 TV도 사주시고 알바 자리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집이네, 나도 집이 생겼네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부터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도 있지만 누구에게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처음 겪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심을 잘 잡으면 잘 정착하는데 거기서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가면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나 TV에서 들은 선전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탈북민들에게 와라 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탈북자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를 잘 대접해줘야 한다는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북에서 왔대, 성당에 가도 이 사람 북에서 왔대 하면서 다들 잘 해주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나중에 한번 식사 같이 해요라고 하면 정말로 밥을 사주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사는 그냥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도 도와줄 건 도와주고 내 몫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형네 조카가 간호사가 되어 수간호사까지 됐고 우리 아이들도 연세대학교에 다니며 다 잘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사과를 남기면 안타깝습니다. 사과 먹으라고 하면 한쪽만 깎아줘라고 합니다. 아이고 귀족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흥청망청하지는 마라. 사과 하나를 생산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지금 민석이는 컴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도 많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전쟁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고객은 없고 계속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고 있는 고객을 지키는 것도 내 몫입니다.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탈북해왔고 우리보다 먼저 온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탈북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탈북을 결심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 우리와 같이 온 사람들이 후에 올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북에 있는 고향의 친척들과 가족들, 더 크게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도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극히 부정적인 건 일부이고 긍정적인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민석이네 가족의 대한민국 정착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그 용기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